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심판은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잘 챙겨가네요. 와, 한 5천억 가까이를 사서 갖고 왔는데 지수를 하나도 안 움직였어. 놀랍네. 네. 어제 그 선물 왕창 매수해 놓은 거 살살 중간중간 팔아가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비싼 건 너무 비싸가지고 주가 빠졌어도 반토막이 난 것들은 아직 비싼 건 비싼 거 하니까. 네, 일단 코스피는 0.37% 상승했고 2,8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한 2년 얼마 만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죠. 네, 코스닥은 0.4% 하락을 했고요. 오늘 뭐 오른 업종은 특히나 이제 밸류업 종목들,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화재 주식들이 뭐 두 자릿수씩 오르고. 네. 네, 일단 제일 많이 오른 건 일단 전기가스 업종. 이거는 계속 한국가스공사가 14%나 급등을 했는데 워낙 그 PBR이 좀 싸긴 해요. 싸긴 한데 이 영일만 가스전 모멘텀이 계속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 섹터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증권 섹터예요. 뭐 흥국화재, 한화손보, 삼성화재, DB손보 다 4% 이상씩 상승을 했고요. 증권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이 25% 급등했고 유안타, DB금투, 뭐 현대차증권, 다올증권, SK증권, 하나증권 다 2% 이상씩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주들 좋았고, 네, 증권주들 많이 올랐네요. 네, 은행주 다 1, 2%씩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료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삼양식품, 혜태제과식품, CJ시푸드, 동원 F&B, 사주시푸드, 뭐 대한제당 다 2% 이상씩 하락을 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지금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적인 조정인 것 같아요. 많이 오른 만큼 뭐 조정도 있겠죠. 의약품 섹터도 그 다음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밸류업 관련해서는 뭐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반기 말이 좀 다가오니까 이제 좀 반기 배당이죠. 반기 배당 기대감도 좀 있고, 그리고 워낙 그 잠깐 이 시장의 관심이 밸류업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좀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은행의 2분기 중간 배당 전망 관련 자료를 냈는데요.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감안하면 1분기보다 소폭 배당금이 좀 늘어날 거다. 네, 주주 환원율이 좀 늘어날 거다라고 언급을 했고, BNK금융은 분기 배당을 아직 도입 안 해서 전년이랑 비교를 하면 뭐 2분기 배당 수익률이 한 2.5% 정도 예상을 해서 지난 22년보다는 한 2배 정도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3년보다요. 그리고 나머지 은행들은 그냥 이번 분기에는 한 1% 전후로 뭐 우리, 신한, KB, 하나, JB 다 0.8에서 1.3% 사이로 얻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분기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증권주, 보험주, 은행주 다 같이 상승을 했고, 또 하나 좀 놀라웠던 거는 어제 오후에 저출생 대책 발표를 했잖아요. 네, 관련주들이 좀 급등락이 좀 심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몇 가지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1.3억인데 일단 2억으로 늘어나고, 이건 올해죠. 그리고 25년 이후 출산하면 2.5억까지 늘어납니다. 네, 부부 기준이니까 뭐 한 명당 1.2억 정도씩 이렇게 벌면은 웬만한 대기업 다녀도, 부부가 둘 다 대기업 다녀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어진, 젊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커버리지가 넓어진다고 보면 되겠고, 뭐 인구 국가 비상상태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대출이 늘어나면 비동산 값이 또 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애 놓는 경우에 한해서니까 이거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금리는 한 명당 이 0.2%포인트 우대금리가 들어갔었는데 0.4%포인트로 좀 확대가 돼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금리가 한 1.6에서 3.3 사이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시중금리 대비해서는 굉장히 싼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특별 공급 청약할 때 출산 가구는 추가 당첨을 이미 한 번 당첨됐더라도 한 번 더 당첨을 허용을 시켜주고,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을 20%에서 35%로 확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간 신혼특공 비중도 18%에서 23%. 이거는 이제 애도 낳고 결혼도 많이 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공공 분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공급의 50%를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한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동산 관련해서 대책으로 좀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다 좋은데 누가 사지? 이거요?
뭐 한 5억 대출해 주면 그럼 살 수 있어? 2030들이 사야죠. 2030은 5억 대출해 주면 살 근데 요게 이 신생아 드는 대출은 9억 이하 집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내는 웬만하면 해당이 안 되고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네. 네. 아, 서울에 있는 사람은 적용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살 집이 없잖아요. 9억 이하 집만 사야 되는데 9억 이하짜리가 별로 없으니까. 아니 근데 9억이면 살 수 있어? 30대 중반 이하가? 대출 5억 받아가지고 살 수 있어? 영끌해가지고 뭐 사는 거죠 뭐. 저는 그게 좀 신기하네. 그게 참 다 좋은데 누가 사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 그냥 임대주택을 해주면 안 되나? 돈이 더 드나? 임대주택을 안 살고 싶어하죠. 아니 좋게 만들면 되죠. 좋게 만들어서 우리 전철도 타고 다니는데 전철 뭐 저기 전세 놓고 타세요? 임대 내고 타지? 사용료만 내고 타요 전철처럼 해주면 되잖아. 그렇습니다. MZ들은 임대주택 안 좋아해요. 깔끔하면 좋지 왜? 근데 이제 뭐한 월 50만 원, 100만 원씩 내고. 근데 십몇 평짜리 이런 것만 임대주택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 20평씩 내는 걸로 해주면 되잖아. 공급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면은 더 편하지 않을까? 아니 뭐 30평짜리 임대주택 싸게 나온다. 주요 역세권에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수량이 너무 한정적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사냐고 내 말은. 다 좋은데 다 좋아 다 오케이. 차라리 그냥 펀드 저기 뭐 비과세 해주고 펀드 뭐 이런 걸 좀 하게 해주지. 물릴까봐 겁나서 그런가? 그러게요. 이게 약간 주식시장하고 연계해서 주식시장에서 돈 벌고 돈 번 거 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좀 소득공제 해주고 뭐 이렇게 납입한 금액 소득공제로 이런 거 해주면 안 되나?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하고만 연계하지 말고 저출생을 그 신생아 낳은 해는 금투세 면제 이런 거. 좀 연계해서. 금투세는 뭐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뭐 지금 분위기 보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뭐 안 되는 거를 안 해준다고 하면은 뭐 그런 의미가 없는 거니. 뭐 소득세 깎아주거나. 옛날에 그 공제를 많이 시켜줬어요. 옛날에요? 예, 옛날에 펀드 가입하면 공제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펀드들이 흥하면 시장도 좋았고 가입한 사람도 뭐 나쁘지 않았고 그런 게 있었거든. 왜 그런 건 안 하지? 그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ISA처럼 뭔가 신생아 출생 전용 계좌 이런 걸 만들어서 그 계좌에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지. 왜 안 하지? 상속세 면제 뭐 이런 거 걔네들만 그 계좌에서 뭐 적금을 들거나 펀드를 가입하거나 2억까지 뭐 상속세 면제 뭐 이런 거 있잖아. 증여세 면제 이런 거 해주면 되잖아. 증여세요? 아니 자식 계좌 이름으로 터주고 뭐 이러면 그런 거. 왜 이런 쪽으로 머리가 왜 안 돌아가지 사람들이? 난 좀 답답하네.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진짜 의견 개진한 거예요. 네. 다 좋은데 많은 분들이 듣길. 알겠는데 왜 이쪽 저렇게 한다고 뭐 5억 10억씩 돈 땡겨가지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며. 근데 이건 할 수 있는데 접근성이 좋은 쪽은 아예 없어. 좀 안타깝네. 물론 이제 애를 키우려면 집이 있어야 되니까. 부동산을 떠받치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좀 안타깝게도 하게 만드네요.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SK그룹에서 좀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SK가 계열사가 219개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무분별한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지 회장님이 이름도 모르는 회사라 그랬어. 이거 알 수가 없겠네요. 이거 200개 모르지. 자식이 200명이야 봐. 이름 다 외우겠나.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외형만 이렇게 커지면서 좀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계열사들도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저쪽 어디 SK 어디지? 텔레콤하고 분사된 스퀘어가 몇 개인가 투자했는데 두 회사인가 세 회사 빼고 다 적자라면서요. 네. 그렇죠.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투자를 할 때는 또 해야겠죠. 그래서 AI나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좀 선별해서 잘 투자를 하고 핵심 사업 이외의 기존 투자도 대부분 좀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한 범위로 좀 줄인다고 하는데 통제 가능한 범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보통 이제 다른 그룹사를 보면은 뭐 삼성그룹은 63개, 현대차그룹은 70개 이 정도. 인데 뭐 이 정도까지 줄이려면 엄청난 구조조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많이 하겠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그린이나 바이오 사업은 컴팩트하게 줄이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뭐 관계자 언급에 따르면 배터리나 에너지, 바이오 분야에서 사업 매각이나 통폐합 등이 좀 활발해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SK온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특히나 에너지 쪽에서는 이미 좀 발표한 것도 있어요.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NS하고 둘 다 SK의 자회사거든요. 근데 요거를 통합한다.
중간 지주사들인데 요 둘 간의 합병이 네.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뭐 공시로 먼저 안 나오고 일단 보도로 먼저 알려졌는데 그렇게 부인은 안 하더라고요. 해명 공시에서도. 네, SK가 일단 이노베이션 지분은 36% 갖고 있고 SK E&S 지분은 90% 정도 갖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정유나 화학 사업하고 배터리 하는 SK온이라는 회사도 갖고 있고요. SK E&S 같은 경우에는 LNG 발전이나 뭐 태양광, 풍력, 수소 뭐 마찬가지로 에너지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가지고 좀 시너지를 많이 내겠다라고 하는데 합산해서 자산 총액이 106조나 되니까 엄청나게 좀 큰 에너지 기업이 좀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에너지 자회사들과 좀 합병을 해서 재무제표를 조금 흑자로 돌아서게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흑자로 좀 돌아서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신규 추가 투자 유치나 이런 것도 좀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SK온 적자는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23년도에도 마이너스 7,500억 적자를 받고 올해 1분기에도 3,000억 적자가 또 나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또 캐펙스 투자도 20조 이상 했는데 올해 필요한 것만 추가로 7조 정도라고 하니까 배터리 투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아요. 돈이. 에코프로 BM도 추가 투자 받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요즘엔 다 단독 보도로 먼저 알려지는 것 같아요. 공시가 안 나오고. 진짜. 그래서 아침에 근데 제가 보기 좀 느낌 안 좋아요. 지금 계속해서. 왜냐면 나는 냉정하게 전기차가 앞으로 1년 반 정도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좀 보릿고개 잘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반 동안 전기차 수요가 계속 아직 안 늘어나도 지금 그 소재 증가시킨 거에 비하면 안 늘어나니까. 그리고 막 줄이잖아요. 그러면 안 좋을 거 아니야. 이건 뭐 내가 보기엔 거의 정해진 미래인데 한 1년은 너무 뻔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저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그래서 저항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희망을 많이 품고 있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저가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광물 가격도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밑에서 좀 버티고 있어서 이제는 좀 회복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최근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적자 날 건데 PR이 안 나와요. 아니 뭐 그렇죠. 지금 당장은. 근데 PR이 올라와도 되게 높을 텐데 PR 배수가 막 50배 막 내외 막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왜 그거 감안 안 하지? 사실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언제 바닥이 나올지는. 그럼요. 그 언제 고점이 나오는지 몰랐던 것처럼 언제 바닥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근데 제 말은 떨어졌다고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3분의 1 토막이 나도 그렇죠. 아직 적자니까. 저렴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궁금하네요. 저도 언제 바닥이 나올지. 이익턴 뭐 빠르면 내년도 턴할 거고 아니면 내년도 후반이나 내후년도에 나오겠죠. 네, 그 말씀하셨듯이 에코프로비움이 3조 원대 신규 투자를 조달을 추진을 한다 이런 조선비지에서 또 단독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사모펀드하고 뭐 증권사들 이렇게 접촉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네, 뭐 전환사채나 상환 전환우선주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조달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달이니까 희석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들한테는 이 금액이면은 정말 안 좋습니다. 시총 18조에 지금 3조 원 조달이면 그래도 그렇게 작은 비율은 아니잖아요. 20% 가까운 물타기가 이루어질 테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돈 더 주고 유상증자 받아줄 사람 없습니다. 네. 네, 참 지치긴 하겠죠. 네, 그리고 보도가 나왔는데 1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보니까 만기가 1년보다 적게 남은 이런 차입금, 1년 안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 1조 2천억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차입금은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현금성 자산은 4천억대 정도만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또 신규로 SK온이 7조 투자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에코프로 그룹도 좀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할 텐데 여러모로 좀 조달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만 봐도 조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좀 바로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조달이 영업이 잘 되면 조달도 필요 없겠지만 지금 흑자 전환 시기도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차가 안 팔리니까. 지난 4분기부터 좀 LNF에 충격적인 적자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뭐 한두 분기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 게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지금 앞으로 2분기도 에코프로 비엔그룹은 적자 컨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분기 연속으로 좀 순이익이 적자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조달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 작년 7월에도 4,4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했었는데 상업펀드들한테
이번에 또 한번 투자 유치를 좀 훨씬 더 큰 규모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려운 그림이 아니에요. 일단 중국 다 빼고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중국 빼고. 그럼 중국 빼고 어떤 회사가 제일 커요? 전기차요? 네, 전기 수요 2차 전지 수요자 중에 테슬라죠. 테슬라죠. 테슬라 판매 보면 그냥 바로 답 나오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고 어렵지 않아. 논리적으로 너무 쉬워. 네. 테슬라의 증가율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한 1년 보릿고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테슬라가 지금 잘 안 팔리기 시작했고 모델 2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이버 트럭이 그 수율이 뭔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충분히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그 재료들은 지난번에 이 각도로 만들어놨거든. 근데 이 각도가 이렇게 누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각도 차만큼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럼 어떤 상황이 돼야지 테슬라 차가 다시 많이 팔릴까요? 아 테슬라 가격이 엄청 싸지거나 아니면 뭐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로보택시가 진짜 출시돼서 여기저기 다 허가 받아가지고 막 로보택시 돌아다니거나.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이 싸지는 건데 네, 가격이 싸져야 돼. 지금 뭐 차 가격도 이제 많이 내려가고는 있는데 아직 부족하다. 그렇죠. 이 가격으로 사람들 유인을 못하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모델 2가 나와야 된다. 아예 저가형 전기차가. 그게 좀 더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은데 그 얘기를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네. 모델 2에 대해서. 네, 언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언급이 없었어요. 네, 좀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리고 오늘 좀 화학업체 중에 13% 오른 국도화학이라고 저도 아침에 이렇게 리포트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숫자가 상당히 공격적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인도 시장의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현재 컨센서스 대비 230% 상회할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법인은 현재 적자 중인데 적자가 대폭 축소될 걸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2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30억인데 103억 정도 나올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인도 내에 여러 경쟁사들이 있는데 원재료라고 이 에폭시라는 제품은 원재료가 BPA라는 소재거든요. 이 BPA가 조달을 잘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문제가 좀 심해서 이걸 메우는 과정에서 판매량이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가 이제 Q 측면이었고 이제 P 측면에서는 하반기에 글로벌 에폭시 가격이 반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 내 경쟁사는 6월부터 판가 인상을 단행을 했고 중국도 부동산 부양책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수 가격이 5월부터 소폭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이렇게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중국의 값싼 제품이 바깥으로 외부 시장으로 나오는 게 좀 덜하겠죠. 그럼 수급 측면에서도 국도화학한테 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해서 PQ 동시 개선으로 하반기 영업이익은 284억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우상향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분기에 100억 나오고 3분기, 4분기 합해서 280억 정도 나오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국도화학의 인도 시장 마켓 셰어가 20%에서 30% 정도 되는데 25년도에는 또 2배 이상 증설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대로 수요도 늘어나주고 그에 맞게 증설도 하고 그럼 실적으로 올라오겠죠. 네, 그래서 목표가를 PBR이 현재 0.35배인데 0.5배를 목표를 해서 목표가를 47,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오늘 뭐 롯데케미칼도 주가 많이 오르고 화학 관련 주식들이 완전히 버려져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아직 멀티플도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HBM이 25년도에는 공급 과잉을 좀 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네, 24년도 그 HBM은 누가 보더라도 공급이 부족하죠.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동일 수준의 캐파를 갖고 있으면서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만약 계획대로 3분기에 이 HBM3 인증을 완료하고 캐파 확장과 수율 개선까지 이어진다면 본격적으로 HBM 공급이 늘어나는 25년도 하반기부터는 HBM 공급 과잉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엔비디아 납품을 가정을 한다면 HBM 캐파를 이렇게 너무 막 무한정 늘리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수요 측면에서 본 이유는 AI 칩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구글 TPU나 이런 ASIC 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엔비디아 GPU보다 조금 더 우리 제품에 맞게 우리 소프트웨어에 맞게 좀 더 특정 기능만 좀 부각해서 만드는 칩이잖아요. 근데 그런 칩이 GPU보다는 HBM을 조금 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ASIC 자체 칩들이 많아지면 엔비디아 의존도가 낮아질수록 HBM에 대한 수요도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다라는 거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HBM을 제외한 범용 DRAM 캐파가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때까지 좀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인데
D램 3사의 웨이퍼 인풋이 웨이퍼 투입이 감산 이전에는 22년도 3분기 기준으로 140만 장 정도 됐는데 감산한 이후에 23년도 3분기 되면은 107만 장으로 많이 줍니다. 근데 작년 4분기에 다시 146만 장으로 늘어나서 요 웨이퍼 인풋 숫자만 보면은 감산 이전 22년도 3분기보다는 더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HBM 캐파가 늘어난 걸 감안을 해야죠. 그렇죠. 이게 훨씬 더 많은 웨이퍼를 소모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120만 장이라고 해요. 웨이퍼 인풋이. 그래서 감산 전에 140만 장보다는 여전히 좀 낮은 것으로 좀 추정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HBM 캐파 확대는 더더욱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기존 범용 디램에 대한 제대로 이제 수요에 대응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뭐 경고의 메시지도 한 번씩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만하죠. 네. 지금 뭐 혹시나 이렇게 한번 설비 증설을 해놨다가 지금 그 하이닉스도 이렇게 사인해 주는 거 잘 안 해준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22년도에 막 우리 증설해야 돼 하고 사인해줘 해가지고 사인해줬다가 그냥 그 다 뒤집어 쓴 거잖아요. 공급과잉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을 한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항상 잘 그런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삼성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내용 같아요. 그 납품을 아직 엔비디아 납품도 못해서 억울한데 해도 공급 과잉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슬플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이제 25년까지 이 상태가 25년 말까지 유지되면 치킨 게임 완전 걸려들면서 삼성이 일본 중인 것처럼 하이닉스와 격차가 벌어지니까 심각하다. 근데 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HBM에 대한 이제 수요가 25년도까지는 막 2배씩 늘어나고 하는데 25년도부터 26년도에는 그냥 완만하게 좀 상승을 하는 걸로 지금 전망 자료들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아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요가 예를 들면 너도 나도 좀 많은 분야의 AI가 좀 적용이 돼서 지금 빅테크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좀 예상치 못한 수요가 많이 올라와 주면 HBM 공급 부족이 상당히 좀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목소리도 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LLM 모델이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근데 이게 스몰 랭귀지 모델 SLM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들을 압축적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영리하게 빼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바뀔 가능성 그걸 추가할 겁니다. 분명히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네, 오늘 그리고 두 가지 그 업체에 좀 급등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DB하이텍이 오늘 2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전장용 반도체를 위탁 생산을 추진을 한다라고 디일렉에서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6월에 일단 팹리스 업체에 실사한 이후에 10월달에 테슬라가 또 DB하이텍을 실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아마 양산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에이다스 같은 핵심 칩들은 테슬라가 DB하이텍 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에 맡깁니다. 근데 조금 커머더티 성격의 좀 레거시 반도체는 DB하이텍에 좀 맡겨서 이번 수주도 아마 이 후자의 성격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뭐 수주 규모나 생산 시기 뭐 어떤 제품을 맡길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수주 받는다면 좀 수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DB하이텍의 2분기 팹 가동률이 75%입니다. 여력이 좀 있고 아직도 파운드리는 오늘 그 보도 보니까 TSMC의 하반기 이 파운드리 가동률이 100% 갈 거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아직 우리 업체들은 그에 못 미칩니다. 네, 7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수주가 곧바로 이제 실적으로 좀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24가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를 오픈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때까지 좀 많이 거론이 됐었던 투자 포인트고 주가도 막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 추가로 12% 올랐고 어제 상한가 갔는데도 또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유튜브 앱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람들이 지금 점유율 1위 앱이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앱이에요. 카톡보다도 훨씬 더 쓰고 카톡은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갈수록 사용 비율이 좀 줄어드는데 유튜브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사용 시간도 더 많이 사람들이 쓰고 그래서 이런 성장하는 앱에 이제 쇼핑 이거를 단독으로 탑재를 했으니까 요 거래도 빠르게 같이 좀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이거를 얼마나 빨리 늘어날지 최초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유튜브에서 이제 쇼핑을 할지도 알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미지의 영역이 있는 게 꿈을 먹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도 연락 오는 건가요? 연락 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 서비스를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파는 거를 이제 우리 채널에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락 와서 이거 좀 팔아달라고 연락 오는 거 아니야? 뭘 팔아서 당분간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녕. 오늘 중국 마감은 없습니다. 네. 안녕.